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종섭입니다. 우리가 그날그날의 핵심 이슈를 다뤘었는데 오늘은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친한동훈계로 뭐 그렇게 알려진 예, 인물입니다. 김종혁 전 최고위원과 함께 최근 그 국민의힘 상황 한번 좀 짚어보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요즘 뭐 바쁘시죠? 네. 방송 출연 많이 하시던데. 예, 이래저래 좀 봄이 오니까 이제 뭐 정치적인 계절이 다시 돌아오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예, 요즘 뭐 상황이 어쨌든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도 계속 진행되고 있고 관련된 여러 가지 수사도 진행되고 있고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제 국민의힘으로서도 이게 뭐 단일 대우를 엊그제 뭐 대통령도 주문하고 했지만 그 단일 대우의 성격이 뭐냐 이런 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논란도 좀 많은 것 같고 향후에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방향을 또 어떻게 잡아야 되는 거냐부터 뭐 하여튼 말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 김최고께서는 전체적으로 현재 국민의힘의 어떤 상황 이것을 어떻게 좀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울어야 될지 웃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아, 웃어야 될 게 뭐가 있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웃어야 되는 건 우리 지지도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아, 당의 지지도가 올라가고. 그러니까 지난번처럼 그 비상계엄 이후에 아주 폭락을 했던 지지도가 네. 다시 올라가서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민주당보다 앞선다 이런 네. 보도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표면적인 것들을 보면 저희는 웃는 게 마땅하죠. 그런데 그 내용상을 또 곰곰이 따져보면 네. 그렇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거든요. 네. 왜냐하면 아까 저희가 웃어야 될 이유 중에 하나는 그동안에 떠나갔던 2030의 남성들이 다시 돌아오고 있다. 네. 이런 부분도 저희로서는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내용을 따져보면은 첫째, 저희가 뭘 잘해서 된 게 아니잖아요. 뭐 적극적으로 정책을 제대로 펴던가 아니면 국민들에게 뭐 비전을 제시하든가 이래서 지지도가 올라간 게 아니라 네. 이거 분노란 말이에요. 네.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통과가 되고 또 재판을 받으면서 야, 지난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랬는데 이번에도 또 우리가 뽑은 대통령을 우리 당이 배출한 대통령을 탄핵을 시킨단 말이야. 라는 어떤 그런 감정적인 그 분노감. 이건 아니지 않느냐? 네, 뭐 그렇죠. 그런 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 그 보수 지지자들, 우리 당의 지지자들을 똘똘 뭉쳐 놓은 측면이 있고 네. 거기다가 뭐 자통당 계열의 어떤 강성 지지자들 뭐 이런 분들 대부분 이제 자유통일당 계열. 자유통당 계열이 저희하고 이중국적인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이중당적인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네. 정광훈 목사님 그쪽 네. 계열이죠. 그분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나서고 그러면서 저희가 이렇게 좀 끌려가는 듯한 느낌도 있어서 네. 이게 과연 이 건강한 지지냐, 뭐 건강이라고 얘기하면 이상하지만 뭔가 좀 그 열정, 갑자기 몰아닥치는 열기에 의해서 열병처럼 그런 것들에 의해서 지가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서 네. 그게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고요. 네. 또 하나는 2030 남성들이 보니까 지난번에 대선 때 비슷하게 결집을 하고 있어요. 그때 뭐 기억나시겠지만 네네. 대선 때 우리가 그 여가부 폐지, 근데 그거 군대에서 뭐 200만 원 월급 네네. 이런 얘기해서 젊은 층들이 좀 환호했었잖아요. 예. 그래서 많이 왔었잖아요. 네네. 근데 그 대신에 2030 여성들의 표는 완전히 그 떨어져 나갔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그 현상이 그대로 다시 재현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2030 그 청년들, 남성들은 옛날에 떨어졌다가 처음에 지지했다가 윤 대통령이 실망해서 떨어졌다가 이번에 다시 돌아왔는데 그런데 2030 여성들은 그때보다 훨씬 심하게 떨어져 나가는 듯한 그런 양상이에요. 그래서 이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잖아요. 네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걱정이 되고 있어서 이게 도대체 울어야 되나 웃어야 되나. 웃을 수도 울 수도 없는 그런 것이 최근 국민의힘의 상황이다. 그렇습니다. 이 뭐 당 지도부가 가는 방향 같은 것은 뭐 잘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어제도 보면 뭐 권영세, 권성동 또 나경원 의원까지 이렇게 당 지도부급 인사들이 윤석열 대통령 면회하고 했던데 이런 흐름은 또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이제 당의 그 당원들 그리고 강성 지지층들에게 그 호소하기 위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당 지도부는 그 윤석열 대통령과 같이 가겠다라는 것들을 결정을 하신 것 같아요. 같이 가겠다라고 결정한 것 같다. 네, 그러니까 계속 방어를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 전에 이제 한동훈 대표의 지도부는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한 것은 잘못이다. 그렇죠. 분명히 했죠. 그거는 차별을 하자. 그래서 대통령에게 탈당을 요구했었잖아요. 네. 대통령은 그 비상계엄에 대한 책임을 지고 탈당을 하고 네. 우리는 윤석열, 김건희 여사가 없는 국민의힘 그리고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사법처리 리스크를 안고 있고 뭐 어버이 정당이라는 얘기 오명까지 뒤집어 쓰고 있는 민주당과 싸우자. 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승산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것이 제대로 된 보수 정당의 모습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했던 그렇죠. 거죠. 그러면 이제 중도도 우리에게 그렇게 크게 거부감을 갖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가 앞장서서 비상계엄을 해제시키는데 일조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설득력이 있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었는데 네. 현재 지도부는 그게 아니신 것 같아요. 현재 아. 지도부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탈당이나 뭐 이런 것은 뭐 고사하고 오히려 굉장히 적극적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당장은 이게 우리 지지자들을 결집시키고 네. 대선 때와 비슷한 양상이잖아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열기는 마치 당장 지금 대선이 치러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열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지자들을 결집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예를 들어서 탄핵이 인용되기라도 하면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 대통령이 말씀하신 게 다 사실이 아니라는 뭐 증거들이 드러나거나 네. 이렇게 되면 과연 우리 당이 어떤 위치를 포지션을 잡아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겠죠. 김재욱께서는 어쨌든 지금 당 지도부가 가고 있는 방향이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지만 뭐 그건 저는 이제 그 반대쪽의 입장에 서 있다가 쫓겨난 지도부이기 때문에 뭐 저로서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현재 지도부는 그러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재 지도부나 강성 지지자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이제 탄핵 심판을 대통령의 지지도가 올라가니까 이 탄핵 심판에서 헌재가 기각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또 막 힘으로 그런 쪽으로 몰아가야 된다 이렇게 뭐 보는 결국은 거죠? 헌법재판이라는 것은 여론재판 아니냐, 정치재판 아니냐. 네. 그러면 우리가 대통령이 다시 돌아올 가능성도 있다. 네. 그러면 화려하게 돌아와서 뭐 그냥 강성 지지자들의 표현에 따르면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그다음에 평정할 수 있을 것 아니냐. 뭐 이런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열어두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법조계나 이런 쪽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가능성이 높은 확률이 높은 건 아니죠. 그게. 네, 네. 근데 그런 주장도 하고 계신 것 같고 저쪽으로 막 밀고 가다가 근데 그게 안 됐을 경우 탄핵이 인용됐을 경우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는 비상계엄을 해서 탄핵당한 대통령 을 배출한 당인데 그 대통령과 절연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리고 이제 그 비상계엄을 둘러싼 여러 가지 논란들이 표면화됐을 때 네. 드러나지 않은 진실들이 밝혀졌을 때 과연 우리 당은 국민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면서 표를 달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걱정이 되죠. 그러면은 김채구 입장에서는 지금 지도부가 가고 있는 방향이 좀 문제가 있다라고 봤을 때 현 단계에서 국민의힘이 좀 여러 가지 향후의 리스크적인 측면까지도 고려한다면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측면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는 대통령의 탈당을 요구했었고 대통령이 탈당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그 헌법재판소의 심판은 뭐 본인이 얼마든지 나서서 얘기하실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일단은 당과 윤 대통령과의 관계를 끊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그 비상계엄에 대한 어떤 해석의 문제인데 네. 처음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상계엄은 잘못된 것이다. 처음에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아무 누구도 비상계엄이 잘 됐다고 얘기한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친윤계 의원들도요. 모두 다 같이 그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그러나 이제 대통령이 내가 잘못한 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대중을 동원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 민주당이 탄핵을 하는 과정에서 너무 무리수를 뒀잖아요. 네네. 본인들이 점령군처럼 행동을 했고 그 줄탄핵을 시키겠다고 했고 그다음에 무슨 카톡 검열이니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국민들의 감정을 건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더구나 이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상존하고 있는데 그 현직 대통령은 그러면 탄핵당해서 쫓겨나게 생겼는데 이재명 대표 당신은 뭐 이렇게
깨끗해? 당신도 아하. 여러 가지 재판 받고 있는 사람 아니야? 뭐 이런 반발감 예. 이런 것들이 뭉쳐지면서 그 민주당의 지지도가 하락하고 우리 당의 지지도가 올라가고 그 대통령의 지지도라는 건 어떻게 보면 그냥 그 반 이재명이죠 그거야.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당에 있는 분들이 말이 좀 바뀌기 시작해서 이제는 뭐 비상계엄도 뭐 별로 크게 잘못된 거 아닌 거 아닌가? 네. 라는 식의 분위기가 아하. 이게 있는 게 사실이고 심지어는 계엄을 계몽령이다. 네. 국민을 계몽하기 위해서 최근에 그 계엄을 말이 했다. 부쩍 많아졌어요. 그 전한길 강사 얘기 등등등 해가지고 국민의힘 전한길 씨가 안에서도 얘기한 게 그죠? 아니고 전한길 씨 얘기 중에서 새로운 건 거의 없어요. 그분은 그냥 그 언론의 보도나 되는 것들을 다 종합해서 네. 그거를 울부짖으면서 이제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니까 더구나 그 사람이 무슨 뭐 그 뭐야 일타 강사로 네, 아주 네. 유명한 분이다 연봉을 많이 받고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와 저런 사람까지도 이렇게 라는 일종의 환상을 불어넣기 때문에 그런 거지 실질적으로 전한길 씨가 주장한 것 중에서 그 새로운 내용이 없잖아요. 네, 네. 그리고 일부에서는 그 예를 들면 스카이데일리 뉴스라는데 스카이데일리인가 하는 데서 저 백지를 낸 신문을 냈는데 그것을 마치 광고 탄압을 받아서 백지를 낸 것처럼 예, 그렇게 얘기했었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는 아주 무책임한 주장이시잖아요. 뭐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계몽령 얘기를 계속 하시는데 글쎄요. 비상계엄으로 국민을 계몽한다는 것들이 우리가 무슨 후진국 중에 후진국 그다음에 민주주의 체제가 한 번도 없었던 나라도 아니고 군사력을 동원해서 국민을 계몽한다? 이거는 저는 좀 이해가 잘 안 되고 맞지도 않는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뭐 말 나왔으니까 그 전한길 강사도 그렇고 국민의힘 안에서도 지난번에 최근에 여론조사 이렇게 보면 부정선거가 이게 과거에는 그냥 아주 극소수 사람들이 주장하는 그런 것이었는데 최근 여론조사 보면은 나름 이 부정선거론에 대해서 일리가 있다, 그럴 수 있다라고 믿는 비율이 좀 늘어났어요. 이게 결국 여러 가지 이제 정치권의 책임이 있을 텐데 이 부정선거론에 대한 김최고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독이 든 사과죠. 독이 든 사과. 왜냐하면 먹어요 막 예. 그 시원하고 근데 먹고 나면 이제 결국은 잠에 빠지거나 죽게 되는 그런 독이 든 사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부정선거론이 일부에 뭐 우리 저 소앵커 얘기하셨듯이 일부가 그냥 외치는 소리였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 대통령이 앞장서서 네. 담화를 하시면서 확실한 증거가 있다. 뭐 이런 주장을 하셨잖아요. 그거와 관련해서 하지만 이제 헌법재판소에 출석하셔서는 또 말을 좀 바꾸셨죠. 그러니까 뭐 내가 뭐 증거가 있다는 게 아니라 좀 확인을 해보자는 차원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그다음에 그와 관련해서 어마어마한 가짜 뉴스들이 퍼져나갔잖아요. 대표적인 게 성관이의 연수원이 네. 성관이 연수원이 그 전 세계의 중국 간첩들이 모여서 그러니까 중국의 간첩들이 모여서 전 세계의 그 선거를 조작하는 본부가 거기 있다. 뭐 80 몇 명을 체포해서 네. 뭐 어디 헬리콥터 그렇죠. 그런 얘기가 많았었죠. 있고 예. 99명의 중국 간첩을 이번에 계엄이 이루어졌을 때 99명의 중국 간첩들이 거기 있었는데 그걸 그 우리 계엄군과 그리고 미군이 함께 체포를 해서 평택항으로 이송을 해서 오키나와로 데려가서 거기에 그 군사 시설에 수감을 했다라는 등의 전혀 출처를 밝히지 않은 미국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 관계자에 따르면 다 부인을 했대요. 또 미군 측에서도 그죠. 하도 우리도 말이 기자지만 많으니까, 예. 그렇게 전혀 특정하지 않은 소스의 기사가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그렇게 어마어마한 기사를 출처도 없이 낸다는 것이 말이 안 되고 또 하나는 미군이 우리 계엄군과 함께 그 움직였다는 것도 정말로 속아 웃을 소리가 그러니까 네. 강아지 풀 뜯어먹는 소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네. 미군은 이번에 그 계엄과 관련해서 미국 대사가 얼마나 화를 냈습니까? 그 떠나가면서 인터뷰도 했잖아요. 네, 아니 맞습니다. 도대체 이게 말이 되느냐. 우리 미군은 여기에 2만 명이 넘는 군인을 주둔하고 있는데 우리 모르게 당신들이 그렇게 군사행동을 할 수 있는 거냐. 그리고 밤새 전화를 했는데 왜 전화도 안 받느냐. 네. 라면서 굉장히 화를 냈는데 그 미국 대사도 모르게 미국 군인들이 움직여서
그리고 어떻게 주권 국가에서 미국 군인이 다른 나라 중국의 간첩인지 뭔지 하면 우리가 체포를 해야죠. 그걸 왜 미군이 와서 체포를 합니까? 그러니까요. 참 너무 말도 안 되는 뉴스들이 많이 퍼지면서 이 부분이 하여튼 뭐 김채고가 보기에도 부정선거론 부분은 뭐 논의할 가치가 없다 이렇게 보시는 아니요. 논의를 거군요. 해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여태까지 논의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예요. 그 부정선거론을 제일 먼저 제기한 것은 뭐 아시다시피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이 87년에 선거에서 패배하고 난 다음에 컴퓨터 조작서를 처음에 제기했었어요. 저는 그때 초년병 기자였기 때문에 기억이 나요. 선거를 컴퓨터로 조작해서 내가 졌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저도 그때 현장에서 개표 과정을 쭉 같이 취재를 했던 그런 입장에서 아니 우리가 현장에서 다 그때 수검표를 해서 그 각 사에다가 다 그 언론사에다가 전화를 해서 회사에다가 여기 몇 표입니다 몇 표입니다 이거 다 눈으로 확인해서 했는데 그리고 전국에 있는 투표소에서 모두가 다 여야 참관인들이 함께 있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매수를 한단 말이냐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 얘기 잠깐 했다가 그건 사라졌어요. 그러다 이게 본격적으로 들어온 건 2012년도에 김어준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문재인 후보에게 이기니까 그때 당시에 K값 상수, K값 상수를 조작을 했다. 그러면서 무슨 뭐 외국에 있는 그 통계학자들을 불러서 통계학적으로 불가능하다. 지금 음모론자들이 주장하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네. 통계학적으로 전혀 불가능한 얘기다. 그리고 그 컴퓨터 조작 비슷하게 이걸 했다. 영화도 만들었었잖아요. 네, 더 플랜이라는 영화를 만들었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 당은 펄펄 뛰었지만 민주당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 얘기도 안 했어요. 왜 그러겠습니까? 자기들이 진 선거에서 그걸 부정선거로 자기들이 졌다고 자기 편 들어주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반발을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가만히 있었죠. 똑같이 반대 현상이 지난번 총선과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선거 부정선거 관련해서는 이미 법원 검찰에서 이미 100회 이상 관련된 뭐 민경욱 전 의원 소송도 있었고 해서 어느 정도 검증이 이게 끝난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 그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선관위는 헌법기관이라서 우리가 뭐 수사도 제대로 안 되고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하신 이래로 2년 반 동안 160번이 넘는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어요. 선관위에 대해서 중앙선관위, 지방선관위 합쳐서 160번이 넘는 압수수색이 있었고 그다음에 그 제가 알기에는 130몇 회에 121회의 소송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번 선거와 관련해서도 작년에 있었던 4월 10일 총선거와 관련해서도 몇십 건의 소송이 있었어요. 근데 그 많은 소송 중에서도 그 많은 압수수색을 통해서도 아무것도 그렇죠. 의혹이 인정된 게 없죠. 인정된 게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얘기하는 뭐 왜 투표용지에 그 푸르스름한 뭐 배춧잎처럼 이렇게 돼 있는 게 있느냐. 그다음에 왜 붙어 있느냐. 왜 빳빳하냐. 왜 빳빳하냐. 그다음에 왜 양쪽에 칸이 비슷해야 되는데 이게 칸이 좁았다 넓었다 그러느냐. 화살표는 뭐냐 이런 게 있잖아요. 그것 전부 다 시연을 해서 실질적으로 잉크가 과도하게 들어가든가 아니면은 도장을 찍는데 이것을 막 찍다 보면은 이게 이렇게 일장기처럼 번질 수가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라든가 이걸 다 시연을 그리고 헤드가 흔들리면 출력대 나올 때 칸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거를 다 시연을 해서 입증을 해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계로 그런 게 나오는 게 불가능하다 라면은 이상한 거죠. 근데 이 기계로 이게 좋은 건 아니죠. 하지만 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게 입증이 되면 그게 그런 가능성은 있는 거구나라고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고 그 이상 투표지 그러니까 아주 정상적이지 않은 투표지죠. 그것만을 강조하면서 이게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부정선거와 선거관리 부실은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도 물론 뭐 많은 분들이 부정선거 자체는 말이 안 된다로 얘기하지만 그것을 또 대놓고 확실하게 얘기하지 않는 데는 결국 강성 지지층과 이제 그런 부분이 좀 맞닿아 있는 그런 맥락에서 좀 이른바 눈치 보기도 좀
나오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아니, 근데 이번에 잘 된 게 네. 선관위에서 그러니까 선관위도 이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잖아요. 선관위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다 그런 해명들이 들어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이번에 헌재에서도 이 그 대통령도 본인이 확실한 증거가 있다고 하셨으니까 그거를 뭐 밝히실 것이고 네. 헌재에서도 증인을 인정을 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선관위 사무총장 김용빈 사무총장 나올 거예요. 네. 근데 지난번에 이분은 국회에서도 나와서 국회에서 나왔고 이분은 그 윤석열 대통령과 79학번 서울법대 동기고 친구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분도 나와서 증언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분의 증언까지 못 믿겠다. 내가 임명한 내 친구의 증언까지 못 믿겠다라고 얘기하면 그건 뭐 글쎄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지만 저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 부정선거론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무엇이 옳은지 정리를 하고 가야 된다. 아, 매듭을 지을 오히려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다. 확실하게 정리를 좀 하자. 안 그러면 대한민국이 부정선거 국가가 됩니다. 아, 대한민국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야 니네는 부정선거로 투표한다며 그 선거 그러면 당선된 사람들은 다 의미 없는 사람들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저도 선거에 나갔다 떨어진 사람이에요. 그럼 저는 그러면 제일 먼저 외쳐야 되잖아요. 이거 부정선거입니다. 그래서 내가 떨어졌습니다. 공병호 박사는 뭐 제 사례를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서 얘는 그래서 부정선거로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어제 그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사실상 뭐 그제 뭐 대선 출마했다 이렇게 쭉 보도가 됐고 그 같은 김채고께서도 가까우신 이 신재호 또 전략기획부총장께서 본가로 돌아올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 뭐 이런 얘기해서 어제 보니까 쭉 보도가 됐는데 이준석 의원을 보는 시각 이것도 좀 약간 복잡 미묘한 좀 그런 측면이 있지 않나 싶은데 김채고는 어떻습니까? 아니 저는 뭐 이준석 그 전 대표가 그 굉장히 그 총명하고 재기가 발랄한 분이라고 알고 있어요. 근데 뭐 흔히 비판할 때는 재승박덕이다. 재는 넘치는데 덕이 없지 않느냐. 뭐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그건 뭐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판단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어쨌든 이준석 그 대표가 본인이 이제 40살이 넘어가니까 3월 31일인가가 생일이라면서요. 네네. 그러면 이제 40살이 넘어가니까 나도 출마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그걸 강조를 하면서 케네디가 43살에 대통령이 됐고 오바마가 46살에 됐는데 우리가 못할 게 뭐냐. 저는 그 말 그 옳다고 생각을 해요. 네. 뭐 40대가 적은 나이도 아니고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특히 우리 보수는 세대 교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 세대 교체 필요하다. 네, 저도 96년도에 처음에 신한국당 그때 당시에 여당이죠. 그때 김영삼 대통령이 신한국당 출입하면서 정치부 기자 했잖아요. 그 전에 사회부 기자였고. 네. 근데 지금 이제 제가 나중에 정치를 하게 돼서 2021년부터 이제 그 국민의힘과 관계를 맺기 시작을 했는데 제 생각으로는 한 30여 년 전에 출입했던 보수정당, 그 인물들이 그 신한국당이나 네. 지금의 그 국민의힘이나 DNA가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네. 그리고 안 좋은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면 변화와 쇄신을 거부하고 기득권에 안주하려고 하고 지역당에 머무르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도 달라지지가 않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많이 고민을 했어요. 이거 도대체 당이 보수가 이래서 되겠는가. 근데 사실은 보수는 박정희 시대까지만 해도 보수는 개혁의 화신이었어요. 그때 보면은 야당이 모두가 다 안 된다고 그러는 것을 박정희 대통령이 다 밀어세운 거 아닙니까? 밀어붙인 거 아닙니까? 네, 경부고속도로도 그렇고 포항제철도 그렇고 많은 것들을 그 농가 개량 사업도 그렇고 안 된다 하는 사람들 앞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거기에 맞서서 이러면 안 된다라고 개혁을 했던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이 혁명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5.16과는 다 다른 그 이후에 집권 과정에서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을 이렇게까지 바꿔놨는데 사실은 보수의 그 본질은 개혁이에요. 진보는 혁명하자는 거 아니에요. 다 틀 바꿔버리자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우리가 과거의 전통을 존중하고 우리 앞에 세대가 만들어놓은 성과를 인정을 하고 법률과 질서를 존중하면서 하나씩 바꿔나가자. 개혁해나가자. 이게 보수의 본질이에요. 점진적인 변화. 그렇죠. 네. 근데 점진적인 변화를 보수가 안 한다. 그럼 보수가 아니에요. 그때부터는.
그때부터는 그냥 죽으러 가는 길이에요. 그냥 점점점 시대는 변해가는데 그냥 그대로 변하지 않고 그냥 수구 세력이 되는 거죠. 네, 선도하기는커녕 그냥 내가 머물러 있겠다. 그럼 이게 수구 세력인 거죠, 뭐. 근데 그 국민의힘은 그동안에 제가 보기에는 개혁과 쇄신이 보수의 DNA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린 정당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냥 버티고 있으면 기득권을 지켜나가는 게 그게 보수의 본질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달라져야 되는데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 저는 세대 교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대 교체. 예, 지금 저도 60대입니다만 60대 이상이 버티고 앉아서 그리고 특정 지역, 영남의 특정 지역 의원들이 몇 선씩 그 장기 집권 해가면서 그분들 바뀌려고 안 해요. 네. 당도 바꾸려고 안 하고 대한민국도 바꾸려고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분들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쇄신해야 되고요. 많이 달라지지 않으면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요. 보수 세대 교체의 그 주역이 될 수 있는 인물이 결국 이준석, 그 한동훈 이런 인물이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저로서는 이준석 대표가 그렇게 세대 교체를 외친 것들 그것은 뭐 굉장히 적절하고 잘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나이라는 것들은 따지고 보면 이 숫자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젊은 사람인데 아주 고리타분하고 수구적인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드신 분들인데 굉장히 개혁적인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네. 이게 세대 교체라는 것들이 자칫하면 야 뭐 나이로 다 자르자는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 정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변화하자는 정신. 그 정신을 근데 대개 보니까 살아보니까 나이가 들수록 그런 정신이 사라지고 젊은 사람들에게서 그런 정신이 많이 발견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의 세대 교체를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면 뭐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 지금 끝까지 가겠다 개혁신당으로 만약에 조기 대선이 한다면 끝까지 나는 대선 완주하겠다 이런 일단 의사를 밝혔는데 김채고 의원 보시기에는 이준석 의원과 국민의힘이 함께 해야 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어떻게 보시나요? 뭐 한 뿌리에서 나왔으니까 결과적으로는 뭐 나중에는 합쳐지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죠. 그 이재명 대표의 일극 체제 그리고 이재명식 그 정당 정치 이런 거 우리가 많이 경험해 봤잖아요. 보니까 특히 이제 탄핵 이후에 저 정당이 얼마나 폭력적이고 잔인해질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저는 경험했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대통령 탄핵 그거야 이제 본인이 비상계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니까 뭐 그 헌법재판소에서 심판을 받아보겠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대통령의 대행도 걸핏하면 탄핵하겠다, 대대행도 탄핵하겠다, 한꺼번에 5명을 탄핵하겠다. 이거는 국가를 무정부 상태로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조금 자기들이 우위를 점했다라고 싶으니까 모든 사람을 내란 동조 세력으로 몰아서 이 사람들은 도대체 국민들을 어떻게 하려는 거지? 과거에 문재인 정권 때는요, 그 반일 그 운동을 하면서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을 벌였잖아요. 네.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을 벌이면서 거기에 동참하지 않는 사람들은 무슨 수구, 토착외구 이런 표현으로 국민을 갈라치게 했어요. 무슨 뭐 죽창가가 어쩌고 이순신의 이순신 장군의 12척의 배가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국민을 갈라치게 했는데 이제 이재명 대표는 보니까 뭐 야 우리에 동조하지 않는 사람은 다 내란 동조 세력이야. 뭐 이런 식의 그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본질을 본 것 같아요. 민주당의 본질을 국민들이 직시를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민주당에 맞서기 위해서는 모두가 다 그 힘을 합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준석 대표도 뭐 우리가 한 뿌리니까 와서 힘을 합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또 합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 뭐 잘 아시니까 한동훈 대표랑 이준석 의원은 친분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제가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아마 없을 겁니다. 그죠. 뭐 처음에는 약간 관계도 좀 뭐 이준석 의원이 좀 비판적으로 얘기했던 것 같기도 하고 나중에는 또 우호적으로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른바 보수의 세대 교체를 이루어간다는 측면에서 한동훈, 이준석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떻게 앞으로 될 건가 그것도 좀 재밌는 포인트가 될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저는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는 네. 그 12월 3일 비상계엄 이전과 이후로 나눠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하. 그 전에 뭐 법무부 장관도 하고 비상대책위원장도 해서 총선을 치렀고 당대표 선거에서 63%의 득표로 당대표가 됐고 그것은 뭐 화려한 경력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그 사람의 양심과 용기를 다 보여준 건 아니었거든요. 저는 12월 3일 그 비상계엄의 밤에 네. 본인이 그 얘기를 듣자마자 이건 안 된다라고 분연히 나서서 국민들에게 국민과 함께 맞서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것, 그것은 저는 그 발언 자체가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조갑재 선생이 그런 얘기를 하시고 또 제가 저희 회사 선배였던 고도원 선배도 뭐 그런 얘기를 하시던데, 아침 편지의 고도원 네네. 선배, 이분들이 그것은 분명히 역사적 어록이 될 것이다, 역사적 어록으로 남을 것이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날 밤에 12월 3일 계엄의 밤에 한동훈은 정치인 한동훈으로 새로 태어났다 태어났다. 이렇게 그날 생각을 새로 합니다. 태어났다. 용기를 보여줬고 네. 사실 보면은 당신 빨리 도망가라 이런 전화도 받았었잖아요. 그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고 아직까지 그게 최종 확인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체포뿐만이 아니라 심지어는 그보다 더한 일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뭐 노상원 씨 전 정보사령관의 노트에 보면 네. 온갖 내용이 다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서 그래서 계엄은 안 된다라고 맞서 싸웠던 것, 그것은 지금 이제 굉장히 우경화 바람이 불고 있고 그걸로 인해서 한동훈 대표가 곤욕을 치르고 있고 심지어는 뭐 그 극성 강성 그 당원들 사이에서는 한동훈 때문에 그 비상계엄했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네. 뭐 그런 비성적인 발언까지 난무하고 있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저는 12월 3일 한동훈 전 대표는 정치인으로서 거듭났고 그것은 역사적으로 평가를 받을 것이다. 그럼 천영우 전 수석도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여러분들 유인태 전 그 수석도 그 얘기를 하시고 여야 좌우를 할 것 없이 전혀 한동훈과 일면식도 없던 분들이 그분들이 전부 다 그때 당시에 한동훈의 행위는 영웅적인 것이었고 그것은 평가를 받아야 될 것이고 역사적으로 남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네. 저는 그런 용기를 내는 정치인을 지금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그건 이제 과거에 DJ나 YS가 그런 분들이 그것을 보여주셨었죠.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라든가 네. 그다음에 DJ가 또 그 사형 선고를 받았음에도 민주화 운동을 계속했던 것들, 그런 분들 이후에 정치는 한없이 자잘해지고 좁아지고 자기의 이익만 챙기는 것으로 전락해 버렸는데 저는 그 계엄의 밤에 한동훈 대표가 보여줬던 그 모습은 상당히 정치인으로서 평가받을 그런 일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완전히 거듭나는 정치인 한동훈의 모습을 보여줬다. 최근에 뭐 어쨌든 한 대표 물러난 지 조금 됐는데 김채국 좀 개인적으로 보시거나 그런 적이 있나요? 그럼요. 예. 요즘에 어떻게 지내시나요? 잘 지내고 계십니다. 네. 뭐 어떻게 지내는 게 잘 지내는 겁니까? 아니 뭐 제가 알기에는 뭐 책도 공부도 많이 하고 있고 책도 많이 읽고 있고 네, 뭐 원래부터 뭐 독서로서 독서 뭐 책 읽는 거 워낙 좋아하니까요. 좋아하는 분이니까 본인이 그러더라고요. 저는 술을 안 마시기 때문에 네. 그 시간에 책을 읽습니다. 책밖에 읽을 게 없다고 그 얘기를 하시던데 네. 그리고 또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있고 많이 만나요? 공개되는 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공개될 분들을 만나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그런 얘기를 막 떠들고 뭐 내가 누구 만났어 뭐 이런 얘기 할 분들을 만나는 건 아니잖아요. 네. 뭐 은퇴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최근에 이제 전국 흐름도 여러 가지로 급박하고 빠르게 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결국 3월쯤에는 뭐 전면에 다시 활동을 하지 않겠냐 이런 보도가 계속 나오던데 그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그러실 거라고 봅니다. 제가 본인이 시기는 결정을 하겠지만 그러나 뭐 적어도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서 그리고 대한민국의 보수에 대해서 입 다물고 그 무너져 내리거나 망가져가는 걸 보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야 될 용기를 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시기는 본인이 선택하겠지만
3월쯤에는 활동을 하지 않겠느냐.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3월이 될지 2월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월도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어떤 모멘텀이 좀 가능성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가능성이 다 있는 거죠. 가능성은 뭐 늘 있는 거지만 예. 어떤 계기가 좀 주어져야 되겠죠. 대선에 대한 생각 이런 것은 아직 좀 빠른 건가요? 대선은 뭐 네. 저희 당으로서는 그 우리 당의 1호 당원인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탄핵 심판을 받고 있고 또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선에 대해서 저희가 뭐 앞장서서 얘기하기는 좀 부담스럽죠. 한 대표 같은 경우도 그런 부분에 대한 만약에 조기 대선이 됐을 때 내가 어떻게 할 건가 뭐 이런 부분도 사실 먼 미래는 아니잖아요, 그것이. 만약에 조기 대선이 이루어진다면 정말 그 물살이 그냥 폭포수 떨어지듯이 이렇게 일정이 진행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정치 일정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를 포함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논의를 주변 뭐 김태구 의원 포함한 가까운 분들과 좀 얘기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까? 그건 뭐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고요. 그건 뭐 아마 본인이 제일 많이 생각을 하겠죠. 완전히 안 한다고 또 하기도 좀 아니 상황이 그렇잖아요.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 그 자기 주변 사람들과 얘기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뭐 홍준표, 김문수, 오세훈 네. 이런 분들도 네. 잠재적인 그 가능성이 있는 분들도 이 상황이 어떻게 진행될까, 진행되면 우리는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될까 이런 거 뭐 다 생각을 하겠죠. 그거 안 하면 이상한 거죠. 네. 한 대표 지지율이 뭐 그 상황이 되면 조금 더 올라갈 것이다라고 판단하시나요? 저는 많이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많이 올라갈 거다. 지금 당장 이제 활동을 전혀 하고 있지 않고 많은 분들은 이제 뭐 저분은 이제 안 나오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또 하는 것도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지지도가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고 또 지금 현재로서는 뭐 김문수 그 장관님은 한 번도 주자로서 거론되지 않았던 분인데 그러게요. 갑작스럽게 무슨 뭐 10몇 프로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김 장관님께는 죄송하지만 아마 본인도 전혀 예상을 못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럼 이 얘기는 그것이 뭐 어떤 합리적인 예측 가능한 그런 수준의 결과다라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네. 그렇게 보면 일종의 어떤 열정, 열광 뭐 이런 분위기인 것이고 이런 것들이 좀 열기가 좀 정리가 되고 나면 전혀 다른 판이 펼쳐질 것이다. 전혀 그렇게 다른 판이 생각합니다. 펼쳐질 것이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 윤 대통령과 가까운 쪽, 그 이른바 뭐 친윤 그룹이든 아니면 현재 강성 지지자 그룹이든 이쪽에서는 이제 한동훈 대표를 보는 여러 가지 시각이 있지만은 배신자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또 그동안 좀 해왔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단호히 맞서서 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에 대해서 배신을 하는 사람들이 배신자예요. 대한민국은요, 그 정치판이 조폭처럼 돌아가면 안 됩니다. 아하. 그 배신이라는 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이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야, 너 20년 동안 네 후배 아니었어? 검사할 때 내가 키워줬는데 내가 너 키워주지 않았어? 대통령이 너 키워주지 않았어? 그리고 너 법무장관 시켜주지 않았어? 비상대책위원장 시켜주지 않았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 법조 기자들은 대부분 알지만 그 20여 년에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을 하는 동안에 가장 윤석열 대통령을 많이 도와준 사람들 그 중에 하나가 한동훈 검사일 겁니다. 거기 뭐 이복형 검사도 있었고 윤대진 검사도 있었죠. 그런 실력 있는 검사들이 윤석열 대통령 그 검사를 도와줘서 그래서 윤석열 그 검사가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키워줘서 아니 검사가 자기 검사 후배를 얼마나 키워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말이 안 되는 얘기고 네. 두 번째 비대위원장 법무부 장관을 시켜줬는데 법무부 장관을 시켜서 가장 많은 득을 본 것은 누굽니까?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네. 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대표와 정말 국회에서 치열하게 치고받고 싸우지 않았습니까? 민주당과도 열심히 싸웠잖아요. 그래서 1대 180이다라는 얘기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그때 지금 한동훈 대표를 배신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열광했잖아요. 멋지다 한동훈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비대위원장 시켜주지 않았느냐. 그 비대위원장 시킨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나가라고 그랬잖아요. 네, 네. 어? 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사과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느냐. 이 얘기하면서 나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계속 공격했잖아요. 네. 비대위원장 하는데 그 총선 치를 때 도와준 거 있습니까? 그래서 총선 엉망되게 만든 거는 결국은 대통령의 발언, 김 여사의 문제점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망가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거 끝나고 나니까 총선 백서라는 거 만들어서 그래서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그다음에 그 당대표 출마하니까 느닷없이 원희룡 후보가 나타나지를 않나 이래가면서 얼마나 공격을 하셨습니까? 아니 도대체 누가 누구를 배신했다는 건지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하나도 말이 되는 게 없어요. 말이 안 된다.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주장을 하면서 사람들을 침몰시키려고 노력을 하는데 저는 이런 이성적인 주장이 오래가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래가지 못하고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다. 네. 네, 오늘은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모시고 여러 가지 국민의힘 현재 상황 또 한동훈 전 대표의 근황 등을 포함해서 정치 현안 관련된 의견 들어봤습니다. 김 최고위원님 바쁘신데 고맙습니다. 제가 오늘 너무 격렬하게 얘기해서 아닙니다. 재밌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예.